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전주에 우리가 기본계까지 했죠, 그죠? 기본계 수업했고, 오늘은 앞에 광역도시계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돼요. 25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인데, 전주 우리 첫 개강할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4시간 수업을 했는데,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첫 시간에는 뭘 말씀을 드렸냐면 2차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하고 공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OT를 했는데 1년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O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3, 4월 달 봄이 됐을 때도 약간 매드리즘에 빠질 때는 각 과목별로 OT 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그 안에 각 과목별 공부 방법들, 그 다음에 시기별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1년 과정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계획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거든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관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할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기본계획이죠. 그죠? 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는 등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하 광역도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말씀드릴게. 부동산 공법을 이제 배우고 계신데, 공법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공법 전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 좀 알고 보시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왜 이제 부동산 공법을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특성을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는 판서를 제가 하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따로 적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 자체가 공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왜 공법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방향성이, 공부의 방향성이 좀 잡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고 있는 과목이 1차가 두 과목이죠. 그죠? 2차가 4개입니다. 4개. 4개인데 100점짜리가 두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60점짜리가 하나 있고, 40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공법인데, 시험이 3교시로 치러져요. 3교시. 1교시는 9시 반부터 해가지고 100분간 치르는 1차 과목. 1번에서부터 40분까지가 개론, 41번부터 해서 나머지 80분까지가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교시라고 하거든요. 2차 과목의 1교시에서 중개사법이 1번부터 40번, 그 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가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2-2교시가 1교시 끝나고 나면 좀 휴식을 취하고요. 다시 이제 2-2교시를 치르는데, 그게 이제 공시하고 세법. 과거에는 시험을 어떻게 치렀냐면요. 1차 과목 한 번, 2차 과목 한 번. 그래서 1차는 괜찮은데 2차가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2차가 여러분들 300점이니까 50분씩 주어지면 얼마냐면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 150분입니다. 150분이면 2시간 하고도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변이 급한 분들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이게 너무 사람을 갖다가 피를 말린다라고 해가지고 한 4, 5년 전에 분리를 했어요. 2차 과목을 갖다가 총 4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1 하고 2-1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2차 과목을 우리가 1교시하고 2교시를 나누어 칩니다. 근데 2차기 때문에 점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에서 80을 받으면 중개사법 몇 점 이상이면 됩니까? 과락은 면해되죠. 60 이상이면 되죠. 그럼 몇 점이 남아요? 20이 남죠. 그걸 다른 과목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2차는 서로 문제를, 점수를 주고받고 빌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빌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필요한 점수는 민법 60, 개론 60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몇 점입니까? 120점. 2차는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이냐면 180입니다.
180점. 과목별 60 전략을 짜시면 안 되고 전체 180점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는 계신데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부동산 공법이 도대체 뭐 하는 법인지 상당히 좀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명칭이 뭐예요?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 정확한 명칭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서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법률 명칭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것은 시험 과목입니다. 시험 과목. 시험 과목으로 편제를 했고 이 부동산 공법 안에 우리 시험 범위가 법률 명칭이 몇 개냐면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두께도 법률이 많다 보니 시험을 치르는 법률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책 두께도 6개의 과목 중에서 가장 두꺼운 게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란 것은 시험 과목으로 존재하는데 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겠죠, 그죠? 그 성격을 한번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뭐더라? 공법입니다.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요, 부동산 공법을 풀었으면 토지 공법이면서도 무슨 공법이냐면 건물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둘 다를 출제합니다. 그죠? 건물을 다루고 있는 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건데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토지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배우려고 지금 배우고 있죠.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토지하고 건물 둘 다를 다루는 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법, 그 다음에 토지를 다루는 게 또 농지법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나 건물 둘 다를 다루고 있는데 부동산 공법이니까 토지 공법이어서도 건물 공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험 과목이 토지 공법이었다라면 뭐는 출제를 안 할까요? 건물은 출제 안 합니다. 만약에 건물 공법에 따르면 뭐는 출제 안 할 것이고 토지는 출제 안 하겠죠, 그죠? 근데 토지나 건물 둘 다인데 이게 왜 둘 다냐면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이 토지 또는 건물 둘 다기 때문에 둘 다를 다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토지 공법이면서도 건물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냐면 공법으로 되어 있죠, 공법. 공법인데 공법의 반대말이 뭘까요? 공법의 반대말. 그죠?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입니다, 사법.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요, 공사법 이원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법과 사법, 이게 대한민국에 수천 개의 법률이 있으면요, 공법과 사법 두 개로 딱 되어 있어요. 사람은 수십억 명이 있다 하더라도 딱 두 개로 나누죠. 뭐하고 그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두 개로 나누거든. 그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나라에 수천 개 법률이 있으면요, 법은 전부 다 뭐로 나누냐면 두 개로 나눕니다. 공법과 사법. 이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공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쟁 해결을 해야 돼요. 분쟁 해결을 하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 그러니까 공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법원에 가야 되냐면 어떤 법원에 가야 돼요? 행정법원에 가야 돼요. 사법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배가 아파. 안과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가 아파. 내과에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듯이 법원도 형사법원이 있고, 민사법원이 있고, 행정법원이 있고, 가정법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건별로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법의 영역에서도 공법과 사법이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원에 가서 거기에 따르는 해결을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공법이니까, 그죠? 공법이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민사법원에 가겠습니까? 행정법원에 가겠습니까? 행정법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주에 기본 계획을 배웠는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논쟁들이 법적 성격에서 제일 첫머리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법 대표적인 법으로서 민법을 배울 건데 민법이라는 것은 사법의 대표적인 법으로서 그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사인과 사인이죠.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사법입니다. 고로 사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변제기일이 변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가가지고 바로 멱살 잡고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민사법원에 가야 되겠죠. 민사법원에. 그죠? 그래서 공사법을 나누는 구분의 실익은 첫 번째 어떤 분쟁 해결의 도구로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다. 그래서 사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이냐면 사인과 사인, 갑이라는 개인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사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법의 일반 원리는요, 사인과 사인,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금 1억 원을 금전 소비대 자격을 체결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을이 변제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은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을이 돈을 빌렸습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채무자라 불러요. 자, 갑이 자기 주택을 을에게 임대를 놨습니다. 갑을 뭐라 부르고 임대인이라 부르고, 그죠? 돈을 타인의 부동산을 갖다가 임차받은 사람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임차인이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이,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 만료된데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더라. 명도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서 우리가 임차인을 갖다가 그 주택에서 다시 퇴거를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등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건데, 사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요, 법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요. 법원은 판단할 때, 갑과 을이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갑이 있고 채무자 을이 있다 그러면, 법원은 판단할 때 채권자하고 채무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누구를 더 위에 놓고 판단합니까? 둘이를 대등한 관계에 놓고 판단합니까? 채권자를 더 위에 놓고 판단하고 임대인을 더 위에 놓고 판단해요? 아니면 채무자 또는 임차인을 더 위에 놓고 판단합니까? 판단할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응? 그죠? 누구를 높게 판단하는 거 아니죠? 둘이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갑이 제출한 내지는 을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법원입니다. 법원은 판단할 때 눈을 뜹니까? 눈을 감아버립니까? 눈을 감아야 떠요? 눈을 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의 예치상 보면요,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만 제출하냐면 선입견을 안 가지고 그 제출한 증거 증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일반 원리는요, 사법의 일반 원리 누구를 위에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어떤 관계냐면 대등의 원리. 양자는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아마 첫 시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는데, 사적 자치의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사적 자치 원리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때 누구를 더 위에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둘의 힘의 균형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죠. 둘이는 뭐 하더라? 대등하더라. 대등하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는 양자가 대등하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민법의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원리예요. 둘이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대등 평등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사법입니다. 그게 이제 사법이에요. 그죠? 반면에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원리가 뭐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울 때 그런 원리를 좀 알고 보시면 좋다는 이야기고, 반면에 그러면 이 사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공법 시간인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공법은 원리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공법은 그러면 양자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법이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분쟁 내지는 해결의 도구로서 작동하는 게 사법이라 그러면, 공법은 뭐가 작동을 할까요? 공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할까요? 공법은 누구? 그렇죠. 사법하고 달라요. 공법은 국가 내지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야를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국가 지자체를 뭉쳐가지고 뭐라 부를까요? 우리 공법 수업할 때 나와요. 많이 나와. 앞으로 이제 계속 쓸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행정청. 그죠? 국가나 지자체하고 누구의 관계를 규율할까요? 누구? 네. 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하고 국민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하관계 내지는 하나가 우월적 지위에 있나요? 우월적 지위에 있죠. 누가? 국가 지자체가 누구보다는,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뭘 가하는 거다? 제재, 규제입니다. 규제.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가한다?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야, 건물 지을 때 허가 받아라. 개발 행위할 때 허가 받아야 돼.
너 주택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들 때 실시계획인가 받아야 돼. 도시개발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시행자 지정받아야 돼. 재개발 재건축하고 싶다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내가 정비구역으로 뭘 해줘야 돼? 지정을 해줘야 돼.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전부 다 뭘 한다? 규제입니다. 규제. 그러니까 양자의 관계가 대등한 원리겠습니까? 상하 내지는 한쪽이 우월한 지에 있겠습니까?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우월한 지에. 우월한 지에서 뭘 가하는 것을 내용한다? 규제입니다. 규제. 허가 받아라, 인가 받아라, 신고해라 하는 등등의 내용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요,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읽으면 이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뭐냐면요, 뭐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에서 뭘 가한다?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내 마음대로 못 지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아니면 어디가 아파트가 쫙 몰려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거기다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어요? 없죠. 왜 못 짓습니까? 내 땅인데 왜 못 해요?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규제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같지만 보여요. 건물이 이미 건축이 되어 있잖아. 그 건물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뭘 받으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어떤 데 가니까 건물이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어떤 데 가니까 건물이 2층밖에 안 돼. 그죠? 나도 100층을 짓고 싶어. 그죠? 근데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2층밖에 못 짓는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토지 위에는 각종의 규제가 이미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어디는 그런 걸 못 짓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 가보니까 그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업종들이 보니까 이 가능한 업종인데 우리 동네 가니까 또 어떤 업종이 가능하지가 않은 경우도 있고 그게 전부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그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곳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을 나가서 보는 밖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전부 다 뭘 받고 있다? 공법상의 규제.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그죠? 그 공법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현실에 있는 겁니다. 현실에. 그래서 공법은 이걸 다루고 있는 것으로 공법이라 합니다. 근데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우월한 지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돼, 안 돼?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규제를 하잖아. 그죠? 규제를 하죠. 왜 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 규제를 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규제의 정당성에 근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규제를 하고 우리는 규제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누군가가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숙박시설을 못 짓게 막아놨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숙박시설을 못 짓게 하는데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반발을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반발합니까? 받아들이죠. 왜요? 아니 다른 데는 되잖아. 근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숙박시설 못 짓게 하는데라고 여러분들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왜 반발을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냐 말이지. 왜 받아들여요? 아니 똑같이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토지 위에 숙박시설도 지을 수 있고 건생도 지을 수 있고 종교시설, 문화집시설 다 지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런 걸 막아놨느냐고. 내 땅인데 내 재산권인데 왜 규제를 하냐 이거지. 근데 그 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잖아. 여기는 못 지어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왜 받아들여요? 응? 왜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양권. 근데 그게 투기가 일지구야. 근데 분양권은 내 재산권이거든. 맞습니까? 근데 전매를 막아뺀다고. 어디에서는 되냐면 투기가 일지구 아닌 데서는 사고 팔고 할 수 있거든요. 투기가 일지구는 안 돼,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입니까? 거기서 반발합니까? 반발하죠. 받아들이죠. 반발하는 게 아니고. 속았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왜 받아들이냐? 그게 원리예요, 원리. 공법의 원리. 그죠? 왜 그러냐고 했을 때 많이 들어봤을 건데, 뭐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면, 뭐 때문에 받으냐면 이거예요. 공공복리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공공복리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규제를 할 때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규제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요? 공공복리. 공공복리가 뭐냐?
시험이 안 나옵니다. 시험이 안 나오는데 공공복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이나 개발법, 정비법에 보면요. 1조가 법의 목적인데 법의 목적의 맨 끝에 가보면 전부 다 뭐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복리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18페이지 맨 앞에 한번 가볼래요? 맨 앞에 18P. 줄치기라면 안 돼. 줄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줄치면 안 돼. 자, 그 보면 재정 목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재정 목적이 나오죠,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법은, 국토계획법은 국토 이용이나 개발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뭘 하려고 공공복리를 정진시키고, 나옵니까? 나오죠. 목적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뭘 달성하면 목적으로 한다? 공공복리를 달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읽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 공공복리가 뭔지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각 제도별 공공복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복리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재산권을 규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에 반하냐면 헌법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 됩니다. 위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국민들의 재산권, 토지나 건물을 규제하는 각종 내용들이 공공복리 목적을 벗어나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토지 소유 상한제 이런 제도들이 옛날에 우리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헌 판결을 받아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왜 위헌 판결을 받았냐면 크게 보면 공공복리 목적을 벗어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제도 들어보셨죠?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랍니까? 허가 받아래요. 와, 뭐 폭발적인 제도입니다, 그거.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 받아래. 자, 예를 들어서 볼펜 거래 허가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토지 거래 허가제는 있는데 볼펜 거래 허가제는 왜 안 되는데? 토지나 볼펜이나 둘 다 재산권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거래할 때 허가 받아래. 그죠? 그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복리 목적이 그죠? 볼펜보다는 더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 공공복리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토지를 거래하는데 내 재산권인데 그걸 거래하는데 허가받는 게 말이 되나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옛날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공복리 목적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소수의 희생입니다. 알다시피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거래 허가제가 합헌의 이유는요.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거든. 어떤 행복을 찾냐면요. 토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로 해서 부동산이 급등화되는 걸 막음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 다수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거나 분양권 전매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자, 공공복리 목적에 적합한지를 한번 볼게요. 자, 분양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래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는 희생을 당하죠. 내 재산권에 대한 거래를 막아버리니까. 근데 다수가 행복할 수 있어요. 다수가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택 가격의 안정이죠. 그죠? 분양권이 전매가 됐을 때 처음에 거래할 때는 5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천, 1억, 2억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피가 많이 붙어가지고 그 가격이 상승하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같이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부당이득 내지는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막자. 뭘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해서 제가 규제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험은 뭘 내냐면 이걸 낸다고. 그죠? 근데 공공복리, 각 제도별 공공복리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건축 허가에서 공공복리, 내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투기 과열지구에서 공공복리,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복리, 토지거래 허가제의 공공복리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 다른 공공복리의 목적이 뭔지를 찾아가는 게 우리 시험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을 조금 쉽게 공부하는 공법이란 과목을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 그게 밑바닥에 쫙 깔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찍을 때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찍으면
보시면 답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요, 자,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뭐하고 뭐에 대해서 대상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누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그죠?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뭘 간다? 규제. 그냥 규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때문에?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이 있다든지, 그죠? 누가 있다 그러면 그냥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성이. 뭘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거지. 그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만다 합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하는 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공복리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게, 그죠? 자,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아니고 만 개 넘게의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규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어마무시한 수천 개의 규범이 있다 그러면 요 규범 안에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 또는 수만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법률 명칭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몇 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천 개 있을 건데 이 수천 개 중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의 종류가 규범이 몇 개나 될까요? 이게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만 개 넘게의 법률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마무시한 법률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규법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수십 개겠습니까? 수백 개겠습니까? 수백 개는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기 때문에 요 수백 개가 시험 범위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냈냐면요. 6개를 끄집어낸 거예요. 6개를. 왜 끄집어냈냐면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을 치르면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개가 있더라. 6개가 있더라.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뭐로 만들었다? 시험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가면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뭐를 평가하는 겁니까? 부동산을 평가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이 수백 개의 법률 중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꼬집어내가지고 공법이란 과목을 또 만들어놨을 거라고. 주택관리사 시험을 치르다 보면 주택관리사들도 부동산이라는 규제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러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필요한 법률을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뭐를 만든다? 시험 과목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냈냐면 6개를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들은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몇 개를 끄집어 6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시험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에요. 과목. 그죠?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6개. 자, 6개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먼저 토지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토지하고 건물. 자, 그럼 부동산 공법, 우리 시험 과목의 구성 요소 들어갑니다. 토지하고 공법인데, 자, 첫 번째,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까요? 어디에 있는 토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토지. 대한민국의 토지를 뭐라 불러요?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뭐라 불러? 그렇지. 그걸 뭐라 그런다? 국토라 불러요. 국토를 뭐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세우면 돼, 안 돼? 맨날 공부하기 전에 계획만 막 세웠죠. 이번 주에는 막 하고 뭘 못한다?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천은 못하죠.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 명칭이 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거야. 그죠? 그래서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 그 대상을 뭘 대상을 할까요? 대한민국 토지,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 첫 번째 뭐를
우리나라 뭐를 국토를 맞아. 계획을 세우자. 앞에 생겼단 말이 선계획이에요. 선계획.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지. 그럼 뭘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되지. 언제? 후에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뭐더라? 법률. 법률이 뭔데요? 우리 법이 공법, 규제법. 그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규제죠. 그래서 국토에 관해서 계획으로 뭐하고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계획으로만 규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규제를 하겠다? 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라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위헌의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요 법은 보다시피 뭐에 초점 맞추겠어? 선계획이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뭐해라? 이용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용해라. 그래서 계획 관련 내용이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주에 배운 것도 도시군 무슨 계획을 배웠냐면 기본계획을 배웠고, 오늘은 좀 이따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지구단위계획 등등의 어마무시한 계획들을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계획 안에서 국토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 입법 연원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 됐냐면 2003년에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2003년.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003년. 지금 몇 년입니까? 2024, 11월입니다. 그럼 만드는 지가 몇 년이 됐어요? 21년이 됐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오래됐다고 생각합니까? 오래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냐면, 이게 국토계획법이거든요. 국토계획법.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이라는데 2003년, 땡 3년에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진 땡 3년이니까 지금 24년이니까 만든 지 21년 됐어요. 오래된 것 같아?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 오래? 안 됐죠? 오래 안 됐다. 오래 안 됐어요, 이게.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자, 국토를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부터, 2003년에 만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03년 이전에 국토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웠어요.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을 잘 했어. 그러면 이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안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고 있었는데 만들었겠어. 계획을 잘 안 세우니까 만들었겠어. 안 세우니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2003년 이전에는 우리 국토 개발을 할 때, 그죠? 체계적 개발이 잘 안 됐겠네.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토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대로 피부로, 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문제점, 국토 활용해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지. 수도권 중심. 굉장히 기이한 나라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남북 대치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 계란도 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많이 원하는데 동서간의 불균형. 동과 서의 불균형이 있죠. 어디에 또 불균형? 남북 간의 불균형. 어디에 쏘여 있다? 여기 쏘여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옛날에는요, 지금 아닌데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경부라인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경부라인 중심. 그죠? 부산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여기 있죠. 그걸 끄면 이게 대한민국의 중심의 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디 중심으로 올라갔다? 이쪽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지방 소멸이라든지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그죠? 등등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을 건데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체계적으로 안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과도한 주거비를 내놔야 돼요. 그죠? 주거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든다. 지방에 비해서. 그죠? 지방은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서울에 다 있다 보니까 어디로 몰린다? 서울로 몰려버리죠. 그러니까 지방은 소비가 죽어버리고 더 침체되고 악순환고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가 빠듯하잖아,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해요?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뭘 안 합니까? 출산을 안 한다고. 이런 등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부터 가져온 문제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해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국토를 이용했다 그러면 이 좁은 땅덩어리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됐더라. 그래서 문제점을 갖다가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죠. 그러니까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만드는 게 2003년에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계획에 초점을 맞췄을까, 이용에 초점을 맞췄을까?
계획이죠. 국토는 옛날에도 잘 이용했다니까요. 대한민국 국토를 언제부터 이용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언제부터 이용했을까? 응?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했다. 수도를 옮기고,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건국되고, 백제가 건국되고, 신라가 건국되고, 통일이 되고, 망하고, 고려가 생기고, 조선이 생기고, 계속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해왔다니까요. 과거부터. 전쟁으로 폐허가 되기 전까지 계속 발전하다가 폐허가 되면 다시 또 뭐하고? 이용하고. 이 행위는 계속 해왔어. 근데 뭐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없었다? 계획에 대한 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자 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해하는 문제. 그래서 이 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만든 법이냐면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만든 법입니다. 시험에서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법이 선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용이란 측면을 크게 보면 단순한 이용이 아니고, 그죠? 이걸 개발하고, 이용을 다른 말로 하면요, 보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용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뭔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용한다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적극적인 이용이 있습니다. 또 뭐 더 있다? 소극적 이용도 있겠죠. 이용을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걸 뭐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으로 이용한다라면 그걸 뭐 한다고 이야기한다? 보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 같은 거 보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 개발, 보존이 한 단어처럼 묶여서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개발이 이용의 또 다른 측면, 보존도 이용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이용은 그걸 뭐라 부르냐면 개발이라 부르고, 소극적 이용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 이용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만드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다고요? 도시개발법. 무슨 법이 있다고요? 도시개발법.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시개발법이란 법률 명칭을 한번 잘 봐봐요.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를 뭐 하자? 개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를 개발하는데, 개발한다는 말의 의미는 없는 도시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걸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새로 하나 창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없는 걸 창조하는 거다. 아니다. 원래 있는 것을 잘 만드는 걸 이야기한다. 자, 위에 같아요? 아래 같아요? 도시개발법에서 개발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찍어보는 거야. 찾으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죠? 반반이거든요. 2번이 맞네. 2번이 맞으니까 2번이 틀리겠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물어볼 거거든요. 물어보면 답할 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 하면 돼. 그럼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 지금은. 이게 찍는 법입니다. 찍는 법. 지금은. 근데 나중에 한 8월달, 9월달 되죠? 그럴 때는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하는 게 답을 맞출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 생각이 답일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가 좀 돼 있을 거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요, 무해수입니다. 한마디로, 저 푸른 초원 위에 마을하고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뭘 만드는 걸 말한다? 이런 택지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개발법은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양주 허벌판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싹 밀어버리고 택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그 다음에 일산, 삼본, 그 다음에 중동. 전부 다 저 푸른 초원이었죠.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입니다. 그래서 요 착각 만드는 게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냐면요. 도시개발법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뭘 만드는 거? 택지를 만드는 게 끝이에요. 집을 짓는 것은 안 해요. 집을 짓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요. 주택법이나 건축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다루는 게 도시개발법이더라?
택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야를 이렇게 만들 때 수용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환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고 누가 만들 것이며 수용이나 환지로 만들 때 그에 따른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등등을 다루는 게 도시개발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노래로 치면요. 저 푸른 초원에 남진의 저 푸른 초원에 똑같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겁니까?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겁니까? 택지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어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도시개발법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에 초점 맞춘 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명칭이 뭐냐면요.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봐요. 법률 명칭이 길기는 긴데 자, 뭐하고 도시 및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정비 두 개죠. 도시 환경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거예요. 도시 환경하고 주거 환경이 정비되는 게 뭐더라? 정비 줄여가지고 이걸 정비법 이래 불러요. 정비법.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한번 볼게요. 뭐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무슨 환경하고? 무슨 환경? 도시 환경하고 무슨 환경?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거야. 자,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렸어. 새로 지었어. 무슨 환경이 정비됐네?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국제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도시 환경이 정비된 거예요? 주거 환경이 정비된 거예요? 도시 환경이죠. 음아파트를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무슨 환경? 주환경. 둘 다를 다루고 있는 게 정비법. 이게 바로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야는 자,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 없어? 있죠. 원래 있지. 있는데 야가 제대로 있어 비실거려. 비실거리죠.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비실거리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훅 이래 불면 확 넘어질 것 같으니까요. 야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제대로 똑바로 세우는 것을 내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도시개발법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뭐요? 택지를 만드는 거였죠. 그 정비법은 노래를 부르면 뭐냐면 뭘까요? 그렇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이게 정비법 노래예요. 그래서 새집으로 바꾸어 줄 때 어떤 사람을 돈을 내놔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아가.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안 줘, 새집을. 그런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교환의 문제예요. 교환의 문제. 그죠? 그래서 교환을 할 때, 그죠? 그에 따르는 각종 권리 분쟁들이 있거든요. 이 분쟁들을 해결하는 게 뭐더라? 정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하고 주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추면서 만들었다고요? 개발에. 역시 뭐를 선두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항상 성계획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가면요. 개발계획이란 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란 말, 환지계획이란 말,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정비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면요. 역시 성계획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이다, 정비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이다 하는 어마무시한 계획들이 계속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왜요? 성계획 아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전에 초점을 맞춘 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농지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이 벌써 몇 개 나왔어요? 토지 관련해서 4개 나왔죠? 국계법, 그 다음에 개발정비,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여기서 법률 체계를 잘 봐야 돼요. 법률 체계를 잘 보니까 자,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농지법이 그냥 또 따로 있는 독립된 법은 맞거든요. 법률 명칭이 새로운 법 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농지법이나 이런 법들이 또 따로 되어 있는 독립한 법이겠습니까? 국계법에서 파생되어 나갑니까? 그렇죠. 파생되어 나가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죠. 법률 체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가 해당한다? 국계법이 엄마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더라? 자식이 되려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이 4가지 법률이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국토계획법에서 12개를 내요. 12문제. 그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죽었다 깨나도 6개 이상은 못 냅니다. 정비법에서요, 죽었다 깨나도 10문제 못 내요. 6문제밖에 못 내요. 농지법에서는 무조건 몇 문제를 내야 된다? 2문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2이라면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26문항이 출제가 되는 게 토지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령에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13문제를 내면 안 돼요. 개발법이 아무리 그해 중요해도 7, 8문제를 내면 안 되고 6개를 딱 내야 되기 때문에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건물 관련해서 2개의 법률이 있거든요. 그 2가지 법률이 여러분들 명칭은 다 알아요. 하나가 뭐가 있다? 주택법이 있고 또 한 개가 뭐가 있냐면 건축법이 있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은요, 둘 다 건물을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주택법이라는 법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주택도 넓게 보면 뭐의 일종이더라? 주택도 넓게 보면 뭐의 일종이야? 건물의 일종이죠. 건물의 일종. 그러니까 외국에는요, 다 건축법으로 규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주택법의 규제가 필요했던 이유는요,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지금까지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를 선호합니까? 아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선호를 하죠. 그죠? 아파트를. 그죠? 아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선호하는데 이 선진국하고 좀 다른 패턴입니다. 이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성량갑에 거주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디를 밟고 중산층 이상이 되면 어디를 밟고 사기를 원하냐면 땅을 밟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량값을 선호하더라. 앞집에서 우리 집을 볼 수 있고 윗집에서 뛸 수 있고 내가 뛰는 걸 갖다가 아랫집에서 내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더라. 희한하더라. 그리고 그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되더라. 강남권에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따로 펴있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뭐더라?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그러니까 건축법과 주택법은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한 번에 짓는 게 29개 이하면 건축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근처에서 빌라를 짓는데 만약에 28세대의 빌라를 짓죠. 그러면 건축법 규제를 받으면서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이 되죠. 그러면 주택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개수,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이면 뭐로 간다고요? 주택법. 29개 이하면 건축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 대상이 한 번에 짓는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몇 문제씩 출제를 하냐면 7개씩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련해서 몇 문제를 하냐면 14문제. 그걸 합쳐가지고 몇 문제가 돼요? 40문항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이게 이제 공법의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제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디가 지금 중심에 서 있어요? 이 법률 중에서 야가 중심이죠. 야. 그래서 공법은 공부할 때 국계법을 잡아야 돼요. 국계법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싹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공부를 할 때 순간적인 만족은 드는데 결국은 빌딩이 기둥이 없어가지고 폭삭 내려앉는 게 공법의 특성이다. 그래서 공법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요. 3월 정도, 봄 되기 전까지 국토계획법을 잡으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나머지 수업만 들어 그냥. 수업 듣고 잊어먹고 수업 듣고 잊어먹고 이제 주특기 살리면 돼요. 수업 듣고 주특기 살리고. 주특기가 뭐야? 잊어먹고. 수업 듣고 대신에 오늘 개발법 수업을 했잖아. 오늘 도시개발법 수업을 했잖아.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어.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 국토계획법.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3월 달까지 손에 딱 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손에 진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12문제 중에서 8개를 내가 자발적으로 3분의 1을 내 혼자 맞출 수 있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12개에서 8개 이상을 맞추죠. 그러면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격했다. 근데 국회법이 만약에 반타작을 한다, 12개에서 5개 맞춘다, 잘 모르겠더라라고 하면 그냥 2차는 그냥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를 먼저 잡아야 되고요. 공법 문제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법 아닙니다. 제가 공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국토계획법을 상반기, 그다음 봄이 됐죠. 봄에서 여름까지를 뭘 잡아라? 개발하고 정비법을 잡으면 돼요. 2개. 그러니까 뭐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국계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봄에 그죠? 개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됐지? 그게 뭐가 됐어요? 국계법 개발 정비가 어느 정도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한다? 여름에 요 건물 관련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9월로 넘어가거든요.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그러면 6개 법률을 돌리면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합니다. 자, 근데 실패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이 됐다, 6월달이 됐다,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여전히 국토계획법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도를 여전히 공부를 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더라 라고 하면 그의 시험은 그냥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아닙니다. 공법이란 과목은.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잡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선두에 와 있다고요? 국토계획,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개발법. 그죠? 그 다음에 두꺼워 헌집, 축계, 새집도 뭐예요? 정비법. 그 다음에 보존에 초점 맞추면 뭐 있어요? 농지법. 그 다음에 30개 이상을 지을 때 통제를 하는 법이 무슨 법? 주택법. 29개 이하는 건축법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으로 6개 들어왔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 있다니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국토라니까. 국토를 어떻게 하라고? 먼저 뭐 해라고? 세우고, 계획 세운 다음에 나중에 뭐 해라고?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뭐더라? 규제가 전체를 통할하고 있다니까요. 국토 안으로 들어왔어. 국토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도시도 있고요. 저 푸른 초월인 농지도 있고, 녹지도 있고, 이렇게 국토 안에는 이미 개발이 된 곳도 있고, 개발을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이 중에서, 저 푸른 초원 있는 거지. 야를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뭐로 바꿨다? 택지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이때 개입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이 개입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개발법이라 불러요. 정확한 면적은 도시개발법입니다. 택지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면 A-1블록, 2블록, B-1블록, 2블록. A-1, 2블록에 가보니까 주택지, 어디 가니까 상업용지, 이런 식으로 토지 용도가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고 기반시설에 깔려져 있죠. 자, 여기에 있는 토지를 누군가가 아파트 용지입니다. 아파트 용지인데 분양을 받았어요. 현대건설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3,000세대를 지었어요. 그죠? 자, 아파트 3,000세대를 지었으니까 어떤 법이 통제를 하겠어요? 그렇지. 주택법이 들어와가지고 규제를 하겠죠. 자, 여기는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인데, 상업용지에 있는 상업용지를 누군가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상가를 지었어요.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무슨 법의 규제를 받겠습니까? 건축법의 규제를 받겠죠. 누군가가 여기에 단독주택 용지가 있어가지고, 그죠? 택지를 사가지고, 그죠? 상가주택.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법이 통제를 받겠습니까? 건축법이 통제를 받겠죠.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통제를 받으면서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 안 지나? 지나죠. 시간이 지나죠. 그죠?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났다. 40년이 지고 50년이 됐어요. 그럼 노후불량 건물이 나와 안 나와? 노후불량 건물이 나오겠지. 버리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까? 고쳐서 쓸까? 고쳐서 써야지. 그죠? 고쳐 써야지. 그래서 요 지역 안에, 그죠? 노후불량 건물이 나오고 기반실이 낡고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니까요. 그런데 상업용지를 고쳐서 쓰면 무슨 환경? 도시 환경을 정비하겠죠. 그리고 주거 용지를 고쳐서 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용지를 고쳤습니다. 뭐요? 주거 환경.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몇 개냐면 6개 법률을 제가 명칭을 싹 다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6개를 왜 뽑아냈냐면, 요 과정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하더라?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 법률 정도는 완전히 깨고 있는 게 아니고 6개 법률 정도는 40점은 넘기고 그래도 한 50점 정도가 나올 실력이 돼야지 어디 가가지고 의뢰인들한테 말을 하면서 설명할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안에 우리 시험 과목 안에
편제를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법률이 이렇게 이제 구성입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수업 듣기 전에 1시간 전하고 지금하고 느낌을 봤을 때 이 공법 안에 6개의 법률이 그죠? 따로 국법처럼 또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전부 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구성 요소를 보니까 어디가 선두에 서 있어요? 국토계획법이 선두에 있죠. 그래서 야를 먼저 정리하라고. 몇 월 달까지 해놨어요, 제가? 3월 달. 그럼 끝났죠? 그럼 그 다음에 봄에는 뭘 해라고요? 개발법하고 정비법을 4, 5, 6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건축주택이 남아있죠? 건축주택은 여름에 반팔 입고 다닐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9, 10월 달 되면 전체 6개 법률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돌리면서 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는요, 여러분, 암기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업만 들으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공법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숲나무 공법이란 책자로 제가 싹 다시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공법으로 정리를 할 건데, 그게 압축 강의가 있어요, 압축 강의. 그래서 공법 전체를 압축하면, 한 3시간 한 4, 50번 하면 공법 전 범위를 한 개도 안 빠뜨리고 전부 다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순차적으로 놓을 겁니다. 국계법이 먼저 나오고 개발, 정비 순차적으로 할 건데 그 압축 강의를 국계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수업을 하려면 약 한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압축하면 45분이면 압축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45분 만에 국토계획법을 싹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매일 들으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답이 보일 겁니다. 개발법은 30분이면 싹 다 정리를 다 합니다. 전 범위를. 정비법도 40분 정도면 싹 다 정리하고 주택 건축도 마찬가지로 40분 정도면 전부를 정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법 전 범위를 3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면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면 그걸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그거 계속 귀에 듣기만 들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몇 점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되냐면 6, 70은 그냥 나오니까 그런 형태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이해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죠? 그 제도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해 여기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 초점도 거기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암기하는 수업은 없습니다. 기본서로 수업할 때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가 왜 생겨났고 그 제도가 언제 생겨났고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생겨날 때는요 그 제도가 생겨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배경을 알면 그 제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법은 한꺼번에 6개를 다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 범위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수업은 듣되 그죠? 초점을 맞추는 내용들이 상반기, 중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그러니까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한 개씩 깨 나가는 작업들 그 작업들을 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좀 쉴까? 좀 쉬었다 공법의 체계 그다음에 시험 구성 요소 했으니까 이제 전주에 이어서 이제 광역도시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